문헌학 제6장 이유 있는 반항 발표자 견해 순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소한 차이를 버리지 못한 아집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저자는 루시 스톤의 사례를 사용했습니다. 루시 스톤은 여성 참정권 운동에 큰 공헌을 한 인물인데요. 이 인물은 최초로 결혼 후에도 처녀상을 유지하였고 매사추세츠주에서 최초 여성 학사를 땄으며 정규 강서로 여성 권리 강의도 하고 전국적으로 회의 주관도 하며 여러 가지의 여성 참정권에 대한 큰 공헌을 하였는데요. 또한 스톤 말고도 앤서니와 스탠더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세 인물이 어떻게 힘을 합치지 못하고 와해되었는지에 대한 사례를 저자는 설명했습니다. 앤서니와 스탠더는 스톤과의 협업에서 와해되어 자신들만의 여성 참정권 조직을 따로 만들고 신문을 발간하고 청원을 운동하고 기금, 모금, 입법부 로비 등으로 독자적으로 진행을 하였는데 이로 인해 여성 참정권 운동에 대한 여성 운동이 원래도 수적으로 열세였으나 조직력도 약했는데 이게 에너지가 이중으로 분산되어 낭비되는 결과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례로 저자는 공동의 목표와 집단 분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공동의 목표가 집단을 하나로 묶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분열의 원인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사례를 얘기하면서 저자는 수평적 적대감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수평적 적대감은 거격한 집단과 다수 집단이 근본적인 목적을 공유한다고 해도 전자는 후자를 사기꾼이나 배신자로 여기며 경멸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매우 비슷한 사람들 간의 이질감이나 적대감이 형성되는 이유는 아주 사소한 차이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적대감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람들은 진정으로 믿는다면 철저히 믿는다라고 말하며 이 이유로 사람들은 극단적인 집단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강할수록 자신이 믿는 가치를 위협하는 것보다 온전한 집단과 자신을 차별화하려고 애쓴다고 말합니다. 이런 미세한 차이가 이질감을 만들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다음으로는 온건한 과격파와 트로이 목마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건한 과격파 전략은 조직 내부의 과격한 목소리인 강경파를 직접 협상에 내보내지 않고 대신 온건한 구성원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 서로 입장을 듣고 공동의 목표와 실행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분열과 불신을 극복하고 효과적인 연대를 이끌어내려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급진적 아이디어도 온건한 접근으로 전환되어 외부의 협상 및 연대 구축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트로이 목마 전략인데요. 사람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장할 때 그 아이디어를 왜 내세우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실험할 것인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면 덜 과격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험 결과 극단적인 정치 이념을 가진 사람들에게 정책의 이유를 설명하기 바라면 그들의 신념을 그대로였으나 정책의 실행 방법을 묻자 훨씬 더 온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행 방법을 고민하게 만들어 자신들의 극단적인 생각 중 일부가 현실과 맞지 않음을 깨닫게 되는데요. 또한 독창적인 사람들은 연대를 구축하기 위해 급진적인 비전을 숨기고 트로이 목마 전략처럼 온건한 외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트로이 목마 전략이라고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친적보다 적이 낫다라는 말인데요. 인간관계의 긍정 부정에 대한 양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칼리온의 친구를 가까이 둬라 하지만 적은 더 가까이 둬라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말은 인간관계를 긍정과 부정의 이분법으로 보라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관계를 연속성상에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절친한 친구는 지지를, 가장 강력한 적은 방해를 하지만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가 동시에 존재하는 걸 양면적 관계에도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측 가능성은 순전히 부정적인 관계는 불쾌하지만 예측 가능함으로 그 사람과 거리를 두고 대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처의 어려움은 반면 양면적 관계에서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공존의 경계를 늦출 수 없으며 어느 상황에서 믿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의미
말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소모는 이런 관계에서 감정적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방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6장 이유에 있는 반항입니다. 형제, 자매, 부모, 정신적 스승이 동창성을 길러준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연구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제, 자매, 부모, 정신적 스승과 같은 주변 인물들이 동창성을 기르는 데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는 것의 바탕으로 출생 순서가 야구에서의 위험 감수 행동에 미친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대한 실험을 이제 연구를 해왔는데요. 일단 연구 결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도루 시도에 따라 나중에 태어난 동생들이 형제들보다 더 도루 시도를 많이 했다고 논문 결과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이 도루 시도의 실패와 성공률에 대해서 서열이 낮은 형제들은 도루 실패 예를 들어 투자 던지 공이 맞을 확률은 4.7배가 높아지고 도루 성공률은 3.2배가 높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스포츠와 비교를 하자면 8,000명을 대상으로 한 24개의 연구에서 나중에 태어난 형제들은 부상 위험이 큰 운동, 럭비나 아이스하키처럼 몸을 많이 쓰는 거에 더 많이 참여한 반면 마디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야구나 골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변의 영향이 개인의 독창성과 위험 감수 태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특히 출생 순서에 따라 나타나는 위험 감수 성향이 야구뿐만 아니라 정치나 과학 같은 분야에서도 혁신적이고 독창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위험을 감수하는 반항이 때로는 성공적인 성과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자 견해입니다. 저는 이 책 5장에서 연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독창적인 인물들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연대를 달성하고 연대의 성공을 가로막은 그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시기에 또 가장 중요한 개념이 연대라고 생각했는데요. 현재 연대라는 개념이 많이 떠오르기도 하고 연대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연대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많이 드는 시점이었는데 이 책을 통해 연대를 쌓고 연대를 할 때 생기는 서로의 의견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6장에서는 출생사례에 따른 기본적으로 다른 성향차를 갖고 있는 이 실험 결과로 대체로 늦게 태어난 동생들의 위험을 무릅쓰는 성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실험 결과는 신기했고 주로 사람들이 말하는 첫째는 집안일을 책임지려고 하는 성향이 있고 오히려 말이 없고 진중한 캐릭터들이 장녀로 많이 보인다고 생각하며 둘째가 좀 더 밝다고 하는 그런 프레임이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저희 집의 경우에 좀 예외라고 생각했어서 근데 이렇게 수치상으로도 기준이 되는 출생사례 성향에 따른 도료율 차이에 대해서 뭔가 그 수치로 알게 되니 뭔가 그 직접적으로 좀 와닿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